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위는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휴, 죽겠네요. 더워서. 제가 조금 전에 조금만 참으시라고. 예. 뭐 버텨봤자 지금까지게. 그죠? 그렇죠. 시간이 약이네요. 예. 뭐 그렇죠. 시간이 약이죠. 그죠. 9월에는 좀 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개 강해지니까요. 개 강해지지. 그 아재 개그를 하니까. 근데 재밌긴 해요, 그죠? 네, 아재 개그. 개강하는 시즌. 네. 아, 시리즈 얘기하고 싶다. 예. 네, 하면 안 되는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본방에서도 잠깐 이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에 질의를 했어요. 사도광산 그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네. 이거에 이제 외교부의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서 내용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세계는 우리 눈에서 다뤘죠. 어쨌든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였다. 그 조건으로 조선인의 강제 노동을 설명하는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을 요구했다. 그러나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 됐다 이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8월 6일 날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외교부가 제출한 답변서가 눈길을 끕니다. 네. 그건 지금 차근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다. 그렇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거부당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2015년보다 후퇴하는 문화는 국내적으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하에 협상했다라고 네. 강조합니다. 예. 여기서 2015년도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군함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인데요. 네. 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강제로 일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네. 이게 일종의 바텀 라인이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우리 측이 요청한 것, 즉 일본의 과거 사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이요. 알고 보니까 1988년에 일종의 자기네 나름대로 사도광산 역사서 같은 걸 펴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니가타 현사 통편 8편에 근대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실 일본의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뭐라고 그럴까요? 과거를 더 직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1939년에 시작된 노무동원 계획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제 네. 노동 계획인데요. 노무노동 계획은 정부가 모집했고 관이 알선했고 네. 징용으로 바뀌지만 네.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한 사실은 동질하다, 즉 같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것조차 일본 정부가 소위 그 향토박물관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다고 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아니 거부 당했는데도 동의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일본이 강제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해 준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비판이 거세지자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은 일방이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외교부가 그간 버텼어요. 근데 답변서 내용은 사실상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 답변서가 나오기 일주일 전인 7월 30일에는 예. 아이키아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다. 네. 근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전시 내용이다라고 소위 우겼거든요. 근데 8월 6일 외교부가 사실상 그간의 외교 협의 내용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증언도 함께 전시할 것을 우리 외교부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쯤 되면 10대 빵입니다. 근데 외교부가 왜 이런 답변서를 보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상합니다. 저도 예. 이걸 보고 갸우뚱했는데요. 예. 통상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외교협상과 관련된 질의를 합니다.
특히 이것이 양국 간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예. 외교교섭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양해 바란다라가 그렇죠. 전형적인 이 그렇죠. 답변서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외교부가 문서 행위를 한 겁니다. 즉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요목은 그러니까 요점은 외교부는 강제성을 일본에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고 우리 정부는 수용했다는 뜻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즉 일본이 강제성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누가 왜 수용이라는 최종 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이 남는데요. 예. 외교부는 강제성을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근데 거부했고 최종 결정이 수용이라면 누가 남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아, 외교부는 우리 부에서는 할 만큼 했다. 그렇죠. 답변서에 이걸 지금 깔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외교부는 나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행간은 강제성 요구했고 심지어 증언까지 하자고 했고 2015년 군함도 관련된 발언이 마지노다. 국내적으로 이건 이 이하의 발언 수용 못한다라고 했는데 예. 결국 결과는 굴욕적 수용이었다면 결국 외교부는 부처로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알리바이를 의원질의의 서면 형태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행간은 저희 외교부는 잘못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동의 결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왜 알리바이를 남기고자 했느냐? 향후 만약이라도 정권 교체 시에 혹시라도 이 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경우 네. 우리 외교부는 최선을 다했고 이건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어요. 라고 그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최대 외교안보 성과로 내세우는 윤 정권의 의중에 따라 등재 찬성이라는 답이 있었던 셈인 것 같아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 조태열 장관. 네. 조태열 장관이 2015년 군함도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 아니에요? 당시에 외교부 2차관이고요. 예. 외교 2차관은 유네스코 외교와 같은 문화 외교, 예. 소위 다자 기구 외교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때 알려지기로는 그 협상의 실무 최고 주무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도 매우 그 협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외교부는 욕바지가 된 셈이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윤 정부가 등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밀어붙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 반컵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사도강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것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자기네 정당성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 없는 윤석열 정부가 3자 변제에 이어 사도광산 등지에 찬성까지 해준 것은 일본의 책임 면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외교부조차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산에서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일단 잠정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문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외교 교섭에 관련한 그리고 더군다나 입법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서 표현하자면 지금 욕바지가 된 외교부지만 자기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남겼고 따지고 보면 외교부 지도부죠. 그러니까 외교부의 장관 등등의 계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교수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일 뒤가 8.15예요. 광복절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광복절에는 항상 대통령이 경축사를 했습니다. 광복절 저도 청와대 한 3년 근무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 세 번의 광복절 연설 TF에서 대통령님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기억이 나요. 보통 TF가 만들어집니까? 뭐 어떤 정부마다 다르죠. 예. 부처에서 올려온 것을 뭐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과 긴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의미를 담아 광복절 연설을 하냐 이건데요. 뭐 대통령이 여러 계기의 연설을 하지만 광복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광복절이기도 때문이지만 광복절 경축사에는 한일 관계,
그리고 과거사 얘기가 반드시 과거를 어떤 의미를 둘 것인가, 그리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거고요. 더군다나 광복과 더불어 우리는 분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대북 메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본으로 들어간 게 일제히 식민 지배와 그렇죠. 남북 관계. 이건 거의 기본 항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광복절 기념식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사절단을 다 초청합니다. 항상. 예. 그래서 거기에 쫑긋 세계가 주목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합니까? 예. 또 때로는 제 경험에 의하면 광복절 기념사를 대통령이 연설하시기 전에 주요국에는 미리 소위 요점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거래서 놀라지 말아라부터 이거는 너희 한일 관계 혹은 한미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강조해야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3.15의 광복절이긴 하지만 주변국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일본이 제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과 미국 중심 그리고 간간히 북한 반응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조금 멀리 시계를 돌려보면 2006년도에 당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데요. 그해 4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출사에서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일갈하십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이 뭐냐면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현직 총리로서 21년 만에 야스쿠니 참배를 종전기념일에 즉 8.15 광복절을 날이죠 우리한테 강행했고 한중일 관계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도 물론 비판했죠. 미국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어서 한일 간 해결하라라는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10년인데요. 이날은 2010년은 국권을 침탈당한 지 100년이 되는 일종의 정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8월 10일 간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일 강제 병합 100주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선의로 조선 왕실 의궤 등의 문화재 반환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한 것은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면서 당시 한일 관계가 순풍했어요.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망언이 일본 정치인들부터 이어집니다. 입에 담기 어렵지만 당시의 발언들이 이를테면 돈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성노예가 아니었다. 매춘이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 땅이 자기네 땅이다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이때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은 격렬하게 반응했죠.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201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인권 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의 이 연설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의 여성 인권을 유린한 세계사적 문제다라고 상향한 거였거든요. 단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발언이 나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광복절 전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15년도까지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강공을 했어요. 뭐 강공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원칙적 대응이죠. 위안부 문제 인정해라. 그러면 한일 관계 좋아진다는데 줄곧 이야기했던 라인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다가 15년 7월에는 군한도 유네스코 합의를 하면서
등재를 허가하면서 일본의 강제성 인정하는 발언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정책이 통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그해 12월경에 위안부 합의를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6년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소위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때 2015년 그러니까 네. 12월부터 뭔가 이제 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의 요미우리 신문이나 진보의 마이니치 신문들은 다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양국 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호소했다라고 하고 박 씨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 씨가 역사 문제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자세를 고친 것은 양국 간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하고요. 마이니치 신문은 여기다가 뭐 똑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이때 처음으로요. 저도 놀랐는데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점점 엄혹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한 양국에게 미국을 포함한 3국 연대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보라 할지라도 이를테면 일본의 진보하고 100% 결이 같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죠. 마치 우리의 보수가 일본의 보수하고 결이 같지 않다라고 하듯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거나 우리 민족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하게 되면 일본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거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하게 되면 일본이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얘기하죠.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예, 이때부터는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이라 네. 좀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7년 8월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시고 직후네요. 직후입니다. 네. 한일 관계 관련 셔틀 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도요. 당시 대통령은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연설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를 대하는 일본의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네. 또 이거에 대한 쌍케이 신문의 반응, 그리고 아사히 신문의 반응도 상당히 냉랭했어요. 이미 해결된 과거사 문제를 왜 다시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내다가 위안부 합의까지 네. 했으니.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다라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을 막을 것이다라며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평화적으로 하겠다예요. 당시 상황이 매우 전쟁 위기설이 있잖아요. 네. 이때 미국의 반응이 제가 재미있어서 오늘날에 비춰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향한 목소리가 단호했다.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연설하였고 한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등 거친 언사로 놀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직설적 비난을 했다가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요.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행동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함축적 신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상당히 위기 국면이었죠. 네. 예. 그리고 18년도 그 다음에는 아무튼 아베 총리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2018년 8.15면 이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예, 그러니까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순풍을 밟고 있었죠. 그렇죠. 그 뒤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 반도체 규제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7월 1일자에 있어서요. 네. 당시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의 그 요점은 저도 기억하는데 그 길이었습니다. 일본을 극복하자. 네.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기억나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경제 강국을 강조하면서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믿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라며 또다시 과거사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찬성 그리고 미국은
곤란한 입장이어서 한국과 일본 간에 해결하라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년도부터요. 이게 좀 계속 이제 강제징용공 문제 현안이 등장하니까 대통령의 연설에 헌법이 등장합니다. 광복절 연설에. 헌법이? 예. 그러니까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는 헌법 10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의 노력이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즉 우리 다 민주주의 국가이니 그 양국의 국민들의 인권이 중요한데 왜 강제징용공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인권도 왜 내가 무시해야 되느냐 이거였고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최종적 권위를 언급해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대로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20년도에 정부가 바뀌었는데요. 22년 8월에 윤 대통령이 첫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다라고 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라는 표현을 썼고요.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모두 보편적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네. 미래를 강조하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도가 이 연설을 한 이후에요. 일본, 미국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까지는 역사 문제를 직시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과거사를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해가지고 언급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 이웃이더라고 일본을 표현하니까 NHK는 윤 대통령의 용기가 대단하다. 니케이 신문은 한일 관계 회복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를 일본을 압박했던 역대 정권들과 달랐다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은 한미일 협력은 공동의 안보, 공동의 이익 증진, 자유민주주의의 소, 인권 보존의 핵심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쭉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과거사 발언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일본이나 미국의 반응이 상당히 민감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참으로 궁금한데 갑자기 뭐 과거사를 정면으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대일 외교 기조로 봐서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래버리면 더 기름을 붓지 않겠습니까? 국내적으로. 네. 근데 뭐 용산 대통령실에 누군가 계속 소위 빨간펜 선생님처럼 수정하고 있기를 바래요. 야, 그러면 아니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 있는 뭐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극우적 예. 메시지. 예. 좀 가운데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안 변하죠. 예. 22년도 끝까지 말씀드렸지만 23년도 3.1절 기념식에 저는 그때 상당히 놀랐는데 작년 3.1절입니다. 예. 광복절이 아니라요. 예.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맞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연설이 있었고요. 8월에는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대통령 연설에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이러면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에 일관된 대일 행보는요. 한미일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민족적 행보인 것 같아요. 우리 내부의 혼란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분열을 초래했고 민족 반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광복회 회장은 밀정행위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요. 그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복절 그 기념식에는 보통 주한 외교사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거의 다 참석합니다. 근데 앞서 본방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만약에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주한 외교사들 정보 행사로 가죠. 정보 행사로 어떻게 지켜볼까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뭐 그대로 보고하겠죠. 공국에? 이런 일 때문에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다. 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해외 정부, 그러니까 외국은 이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물론 거예요. 언급은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좀 창피한 일이라고 봐요. 아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일제의 어떤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거기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도 결국은 큰 카테고리는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합심해서 치러야 되는 광복절 기념식이 이렇게 반쪽짜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무슨 평가를 하겠어요, 그게? 분열 정부, 나노 정부죠. 자꾸 나눠서 보십시오. 이게 일단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년 넘은 시간 동안 23년 3월 6일 날 3자 대위 변제 배상하면서 네. 소위 과거사 책임 배상을 돈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고요.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침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판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을요. 상권 분립 위반 논란도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식민지 합법화의 논란이 다시 점화됐던 거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사실상 용인해 줬어요.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강산 등재 동의해 줬고요. 이게 뭐냐면 일본 우익의 논리를 수용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강제성 없었다는 거고요. 예. 일본 극우 움직임에까지 동조해 주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미일 협력, 한일 미래라고 하면서 국민적 공감은 사실상 얻지 못하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요. 내달려지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선가 누군가 결정하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실제로 판단한다면 정말 그들의 신념 체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슬픈 거죠. 그럼 일제 강점 시대는 오죽 더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저희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밀정이라는 어떤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많이 간혹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정부 안에서 견제가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거꾸로 말씀드려서요.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당시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외교부 답변서를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가 이런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라는 것도 정부 안에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됐다면 답변서를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뭔가 균형, 제어, 견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찍어 거죠.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는 그러니까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요. 몸부림을 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감정적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눈에 선해서 좀 그래요. 안 좋아요. 이게 뭡니까? 2024년도 여름에.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세상 창피해서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논란은 좀 아마 이번 주 내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죠. 최종곤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